파커 파머가 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중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나는 여러 형태로 폭력에 반대 증언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 그들로부터 배웠다. 그 가운데 지난 6년 동안 창조적인 갈등이 가능한 비폭력적 정치에 대해 논증하면서 이 책의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더 나은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자주 보아왔는데 때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움직였다. 또한 그 천사들의 그늘진 다른 쪽이 우리를 거듭 폭력으로 몰아가는 것도 보아왔다. 빛과 어둠 사이의 그 긴장을 끌어안는 것은 마음이 부서지는 일로서 내게 큰 도전이었다. 개인적 정치적 삶에서 우리가 끌어안아야 하는 모든 긴장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도전적인 것은 비극적 간극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견디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 간극의 한쪽에는 세상의 어려운 현실이 있다. 우리의 영혼을 부수고 희망을 무너뜨리는 현실 말이다. 그 간극의 다른 한쪽에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 말이다. 우리는 전쟁에 빠져 있는 세상을 보지만 평화의 순간을 알고 있다. 인종적, 종교적인 대립을 보지만 연합의 순간을 알고 있다. 불공정한 결핍으로 고통을 보지만 풍요가 생산되는 물질적, 영적인 나눔의 순간을 봐왔다. 이런 종류의 가능성은 부질없는 꿈이나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목격해온 대안적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극적 간극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비극적인 이유는 그 간극이 단지 비통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비극적이라는 말의 고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 간극은 인간 조건의 영원하고 벗어날 수 없는 특징이다. 여기는 인류 역사라고 불리는 장소로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견디며 행동해야 하는 곳이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도 그 간극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듯 혹독한 곳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 머문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현실과 가능성 사이의 긴장을 참지 못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싶은 유혹을 계속 받는다. 만일 우리가 현실로 너무 많이 기울어지면 정신을 좀먹는 냉소주의에 빠진다. 폭력이 거듭 출몰하는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본 우리는 평화를 위해 힘쓰기보다는 전쟁을 대비한다. 그래서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우리가 가능성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지면 뜬금없는 이상주의에 빠진다. 그래서 만일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라는 환상의 세계에 산다. 다툼으로부터 너무 높은 곳으로만 떠다니다 보니 현실 파악력을 잃어버린다.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냉소주의와 이상주의는 정반대로 보이지만 똑같은 결과를 빚는다. 둘 다 비극적 간극에서 우리를 끌어내므로써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자신들이 심어놓은 정치운동이 시들어 죽지 않도록 시민이 세대를 이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갱신을 민주주의의 인프라로 구축했다. 비록 그들이 비극적 간극이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생각의 핵심을 품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저널리스트 존 미아첨은 조셉 앨리스의 미국 창조에 대한 서평에서 그 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비극적인 환경에서 살면서 승리를 향해 분투하려면 거기에서 완벽함은 불가능하지만 진보는 가능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건국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그들은 제임스 매디슨의 지도하에 헌법 구조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권력의 중심을 창조하는 미덕을 발휘했다. 의견 차이를 싸움의 자연스러운 근원으로부터 안정의 근원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중요한 통찰이었고 헌법의 위대한 성취였다. 미국의 열렬한 지지자들을 좌절시키는 것, 삐걱거리는 견제와 균형, 분산된 지배력, 그리고 갑작스런 변화에 대한 일반적 거부감이 우리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것이기도 하다. 앨리스는 주장한다. 우리가 비극적 간극 속에서 오랫동안 희망을 가지고 견디며 행동하려면
단지 효율성을 성패의 궁극적인 척도로 삼을 수 없다. 물론 우리는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효율적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측정 가능하고 단기적인 결과가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는 유일한 또는 일차적인 기준이 될 때 그 결과는 예측되는 만큼이나 측은한 것이다. 우리는 점점 더 작은 과제에만 매달린다. 즉시 보이는 결과를 내는 과제들 말이다. 그리고 커다랗고 불가능하지만 핵심적인 과제는 포기해버린다. 우리는 효율성보다 높은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충실함이라는 기준이다. 우리는 자신이 의지하는 공동체에 충실한가? 절박한 필요에 대응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가? 우리 본성에 보다 선한 천사들의 그리고 그들이 우리 안에서 불러내는 것에 충실한가? 인류와의 영원한 대화에 진리에 다가가는 방식으로 말하고 듣는 것에 충실한가?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도 공공선을 증언하라는 용기의 부름에 충실한가? 충실함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결코 완수될 수 없는 과업에 계속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의를 실현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운동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자기 안에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강한 빛뿐만 아니라 깊은 어둠의 유산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를 오직 상상 속에서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 평화, 그리고 모두를 위한 정의를 계속 꿈꿔야 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현재의 순간 속에 살아간다. 거기에는 단조로움과 테러, 공포와 희망, 이해할 수 없는 상실과 초월적인 기쁨이 함께 깃들어 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 어느 것도 변화를 일으킬 것 같지 않은 기분이 종종 든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이 모든 것을 깊게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가 쓴 글은 내가 아는 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인용하기에 가장 훌륭하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생애 안에 성취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진실하거나 아름답거나 선한 것은 어느 것도 역사의 즉각적인 문맥 속에서 완전하게 이해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고결하다 해도 혼자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